뉴스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1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보는 코너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최고 지도자 분석 시리즈 오늘 4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푸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인물 딱 한 명 남았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감이 좀 오실 것 같은데요. 먼저 관련 이슈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이민을 대폭 줄이는 대신 고학력 전문 기술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이민 정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과 이민 옹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 이민 정책뿐 아니라 이란과의 갈등, 중국과의 무역 전쟁, 북한 비핵화 협상 등 국내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린 현실이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기획 특집 시리즈, 그 마지막 인물은 세계 최강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분석입니다. 박사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처음에 미국이 트럼프가 대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공화당 후보가 될 거라는 예상도 못했지만 본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대결을 해서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해서 봤었고 개표 직전까지도 사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개표 직전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어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클린턴 캠프 측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 결과 불복과 또 미국 통합 등 당선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뜰 정도였어요. 네네. 네, 하지만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승리하여 전 세계가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네네. 마지막 위스콘신 주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10명을 추가해서 이제 과반수를 확보해서 클린턴을 꺾고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득표수에서는 클린턴이 더 많았어요. 이제 선거인단은 또 트럼프가 많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비판적인 언론에서는 미국의 대선 제도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오히려 처리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네. 뭐 그때 당시에도 정말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다면 트럼프의 그때 당시 대선 승리 요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포퓰리즘적인 그 요소가 강했죠. 특히 트럼프는 이제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내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을 파고든 거죠. 후보가 16명이나 난립한 공화당에서 유독 트럼프의 막말만이 언론에서 다뤄지고 논란을 일으키며 또 이게 주목을 받았고 경선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의 바닥 민심을 이제 훑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성향은 그 스스로의 말처럼 예측 불가능이라고 해요. 네. 이것이 기득권에게는 혼란을 주었고 또 지지층에게는 주류 정치와 타협하지 않는 현재 미국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주었다는 그 분석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이런 이미지 전략이 좀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선 슬로건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내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또 나는 신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그럴듯한 멋진 구호들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네. 근데 하지만 좀 들여다보면 미국의 일반 국민들조차 민망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 막말을 쏟아냈죠. 뭐 예를 들면 뭐 멕시코인들은 범죄를 가지고 온다. 그들은 강간범들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무슬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 또 특히 국제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연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유전을 폭파하고 유전을 가져오겠다라는 이런 등등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비난을 사기도 했죠. 네. 그리고 또 당시만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하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그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뭐 영화에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인 이미지보다는 좀 유명인 방송인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송인으로도 유명했죠. 네. 그 전에 한 가지 말하자면 트럼프가 이렇게 방송 연예 쪽에 이렇게 진출 또는 그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게 네. 트럼프는 원래 부동산 재벌이에요. 그렇죠. 또 금수저답게 아버지한테 뭐 트럼프의 말대로는 소소하게 몇백만 달러 정도를 빌려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소한 돈이 40년 전의 기준으로 600만 달러예요. 네. 금수저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사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영이네요. 네 차례나 자신의 기업을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파산시킨 전력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1991년 아틀란틱 시티의 타지마할, 또 다음해인 92년에는 트럼프 플라자 호텔, 2004년에는 트럼프 호텔과 트럼프 카지노, 2009년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이런 등등의 회사들을 파산시킨 사실 성공한 기업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때마다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냈는데 자신의 재산은 거의 축내지 않아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고요. 네.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트럼프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굳이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어서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네이밍 스폰서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방송 출연이나 영화 출연이 더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피자 광고라든가 햄버거 광고 이런 것도 하고 또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기도 하고. 네. 이래서 이제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를 보면 트럼프의 이름으로 된 그 빌딩들이 있어요. 그 자신이 지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유명하니까 이름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거죠. 네. 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책들이 좀 몇 권 있어요. 이러한 것도 실제로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는데 네. 자신이 그렇게 뭐 거래가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왜 사업에 이렇게 실패했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정치권에는 언제 입문한 건가요? 정치 경력이 전무한 트럼프가 정계 진출을 생각한 것은 1980년대부터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공화당 민주당에 기부금을 좀씩 내는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당시 개혁당이라고 있었어요. 개혁당에 입당해서 대통령에 출마할 뻔했어요. 또 2001년에서 2009년까지는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민주당이 추진한 의료보험 개혁에 찬성하기도 하고 유색 인종에게 호의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 낙태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옹호하기도 했어요. 지금의 대통령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네요. 정반대네요. 네. 그러다가 200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를 지지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에게는 승리나 성공이 중요한 거지 뭐 정치 철학 이런 것은 관심 밖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찌됐건 미국 대통령이 항상 당선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도 늘 굉장히 주목을 하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대북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는 건데 당시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실 예측 불가였어요. 다만 비즈니스맨 출신답게 목표를 위해서라면 소소한 절차나 원칙 같은 것을 따지지 않을 거고 따라서 어쩌면 오바마 정권 때보다 획기적인 대북 정책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었죠. 또 실제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 햄버거나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만나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두 차례나 서로 만나서 힘주어 손을 이렇게 그랬죠. 맞췄지 않았습니까? 예. 그 트럼프의 파격적 행보에서 북핵 해결은 물론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기대하면서 일부에선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까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본인도 노벨 평화상에 대해 좀 욕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는 어쨌든 확실히 다릅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과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번이나 만났고, 하지만 또 성격을 바탕으로 보자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될지, 또 그의 성격을 보자면 또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 트럼프는 확실히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다르지만 그를 둘러싼 핵심 참모들은 예전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네. 특히 부시 2세 때 사람들이죠. 현재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란 정책, 또 베네수엘라 봉쇄 정책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네오콘들의 입김이 이제 많이 작용하는 듯 싶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얼마나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나설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정치인이기 이전에 부동산 재벌이었고, 뭐 워낙 알려진 사업가이기 때문에 뭐 대북 정책을 포함해서 뭐 모든 국내 정치까지 포함해서 뭐 협상가적 기질, 뭐 사업가 같은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도 항상 붙어 다니고 있죠. 네, 흔히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 성공한 사업가로 불리지만 과연 그러한지는 좀 따져봐야 할 듯 싶어요. 네.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 수십억 달러 자산가인 아버지의 가업에 손가락을 얹었지만 벌인 사업마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또 파산도 말씀하셨죠. 경험했고요. 또 협상력이 좀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대북 정책을 비즈니스 협상의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에서 진정성을 갖고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오랜 소망을 좀 들어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은 무조건 반대로 가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은 뭐 거의 다 뒤집어 엎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트라우마라는 것도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건 조금 있는 듯 싶어요. 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 트럼프가 오바마의 출생지가 미국의 어딘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1년 오바마는 백악관의 만찬식을 열어서 트럼프를 포함한 이렇게 정치인들을 초대해요. 오바마는 자신의 출생 신고서를 공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트럼프를 조롱했어요. 예.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을 당한 거죠.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혹시 이 망신 때문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지기 싫어하는 오바마의 트럼프의 성격으로 봤을 때 두고 보자. 이런. 그래서 그렇지만은 트럼프의 그 이념이 보수 또는 진보라고 딱히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대중의 호불호를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그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셔널리즘적인 발언과 인기 영합적인 결정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기획 시리즈 제4탄 마지막이었습니다. 세계 강국 스트롱맨들에 대한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